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까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밀리는데 어제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밀립니다. 반등을 조금이라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장 속절없이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점검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2067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1.59% 하락하고요. 33.33포인트가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100선 그냥 밀려 내려왔는데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91부터 2064까지 빠집니다. 하루간의 낙폭 굉장하고요. 전강 후약도 아닙니다. 전강 수준이 아니라 장 초반엔 그래도 보합권 수준에서 좀 눈치를 보다가 바로 외국인의 매도에 속절없이 시장은 밀려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포인트 오늘 저점 부근입니다. 오후 들어서 낙폭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면 기관 외국인 파는데 오늘 같은 날 기관이 좀 구원투수로 들어와주면 어떨까라는 바람도 가져보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은 여전히 소액이지만 마이너스로 잡혀 있습니다. 169억 원 지금 매도고요.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3,607억 원. 일단은 개인 같은 경우에 오늘 폭락장에서 또 저점 매수 일부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3,508억 원이나 매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시장은 681포인트, 680선은 회복을 했습니다. 낙폭도 3%에서 2% 후반대까지 소폭 줄이긴 했는데 여전히 폭락장세 이어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98부터 677까지 무려 20포인트가 넘게 순식간에 밀려 내려온 오늘 시장이고요. 지금 저점 부근에서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여전히 개인만이 양시장 모두 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은 또 강하게 양시장 매수해줍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18원 90전까지 원달러 환율은 올라오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 이틀 동안 한 10원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어렵습니다. 시장 점검 한번 부탁드리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공세로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뉴욕 증시는 휴장했습니다. 다시 아시겠지만은 전 조지 부시의 미국 대통령이 별세하면서 국가 애도의 날을 맞아서 휴장했는데요. 오늘 이런 휴장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 같고, 우선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된 형상,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좀 불거진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따른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좀 확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어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나 이런 이슈가 끝나지는 않았다는 부분이 지금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순매도 폭이 크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때 쇼크했었던 10월달 그런 장세를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오늘의 매도세는 폭은 좀 크진 하지만 이 부분이 연속으로 좀 일어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주식 비중을 줄이고 어떤 현금 자산을 한다라는 것을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오늘 종가까지 한번 지켜보는 모습이 낫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고양시 쪽에서의 어떤 열수관에 대한 사고가 나면서 정부가 노후 열수관에 대한 점검을 지시를 하면서 이 파이프 관련주가 오늘 같은 시장에서 유일하게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통신업체 상승을 본다고 한다면 역시 시장이 급락했을 때는 이
경기 방어주가 시장에서의 어떤 대안주로 부각한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몇몇 업종에 대한 이야기까지 짚어주셨는데,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그 개별 종목 장세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어떤 시장에 그 굴곡이 있을 때 꿋꿋하게 상승하는 종목 좀 찾아보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릴 좀 종목을 슈프리마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바이오 인식 시스템과 바이오 인식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그 바이오 인식 쪽에서 시스템 쪽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유럽과 중동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미국 정부와 관공서가 자국 내 중국산 통신 장비와 CCTV 사용 금지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중국 제품에 대한 보안성에 대한 문제를 좀 많이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 슈프리마의 바이오 시스템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의 퇴출로 인한 반사 이익을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도 바이오 인식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오 인식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 슈프리마의 가장 큰 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유럽과 북미에서 SFM이라고 하죠. 지문인식 모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지문인식 모듈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스마트폰용 지문인식 알고리즘 채용 확대를 통한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서 이 슈프리마에 대한 관심이 가져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슈프리마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는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보고 상담 이어갑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NS 자산운용의 윤여민 팀장 그리고 김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이 오늘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틀째 지금 급락장세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좀 유익한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부터 들어가 볼까요? 예.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좀 감안하시고 제 종목 추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 세 가지 정도의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동사에게는 2018년은 아무래도 높은 이익 증가가 돋보인 한 해였다는 생각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3,898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죠. 그리고 분기당 2,000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계속 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택사업 매출 증가와 해외 사업 수익 개선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꾸준한 수주의 증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도 수주를 상당히 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에 들어서 두 건의 주택 수주를 기록했으며 대구 수성 23구역, 성남 은행주공 등 인기 지역에서 여전히 수주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LG화학, 여수, 석유화학 공장 건설을 포함하면 12월 3일, 4일 양일에 걸쳐서 1조 원가량의 신규 수주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토목에서도 4년 만에 신규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정부의 SOC 예산이 4년 만에 20조 원을 웃돌 거라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주택 현장 수가 감소하였고 파생되는 실업률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SOC 예산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신규 수주 마지막으로 중동이나 어떤 중동의 부분에서 석유화학 부분에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요. 이유는 그 석유 수요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화학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동사는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정제 공장 등을 건설한 경험이 있습니다. 향후 수주전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인데요.
또한 북한 인프라 시장 확대는 건설업종을 재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높은 영업이익, 꾸준한 수주, 그리고 새롭게 열리는 북한 인프라 시장 등은 동사의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를 6만 원, 손절가를 4만 원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3인방 가운데 가장 크게 기지개를 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관련 악재를 털어내 재무 관련 부담을 줄이고 있고 빠른 실적 개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주가에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는 중국 사업 악재를 털어내면서 실적 개선과 재무 개선을 동시에 이뤄냈다는 것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동사의 3분기 연결 매출액은 4조 6,749억 원, 영업이익은 1,99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 15.3%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순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은 같은 기간 2,080억 원, 1,819억 원으로 각각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롯데쇼핑이 수익성을 갉아먹었던 중국 사업을 정리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해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사의 작년 말 기준 그동안 적자를 냈던 중국 112개 롯데마트를 대부분 매각하거나 폐점하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중국에 진출했던 백화점 역시 신속하게 철수를 할 예정인데요. 지난 2분기 중국 할인점 사업으로 인한 적자가 순이익에 반영된 반면 3분기에는 중국 할인점 철수에 따른 중단 사업 손실 1,061억 원만 반영되면서 적자가 흑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년 시장 전망도 상당히 밝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사업부가 전반적으로 고른 실적을 내고 있는 데다가 작년 어닝 쇼크에 인한 기저효과가 더욱더 부각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롯데쇼핑의 내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8.2% 증가한 9,062억 원으로 실적 개선 추세가 유통주 중에 가장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추가 상승 모멘텀이 2019년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롯데쇼핑에 대해 목표가 26만 원, 손절가를 19만 3,5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6개월간 공들여온 수완스 인수를 최근에 마무리하였는데요. 당초 지분 100%로 최대 3조 원을 인수하려던 계획보다 20% 감소한 지분 80% 정도 2조 1,000억 원대에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FI로 참석하기로 했던 사모펀드와의 계약은 무산되었지만 주당 순이익 훼손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동사는 미국 전역에 400개의 물류센터와 4,500개의 배송 차량 등 미국 전역 유통망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또 수완스는 공장 효율화, 원가 절감, CJ제일제당의 어떤 제품 판매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에는 미국 카키키 인수로 인해 기존 생산 기지 동부 2개, 서부 1개에서 중부 1개가 또 추가되었는데요. 이러한 M&A의 글로벌 냉동식품과 만두 시장에서 강자가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제품 확장에 따른 국내 간편식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였고 냉동 만두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매출액은 각각 5에서 15%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CJ제일제당의 물류 부분을 제외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0조 7,617억 원, 7,471억 원으로 7.7%, 18.4%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에 반영된 가공식품 일시적 비용 부담은 4분기에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바이오의 경우 7, 8월 정기 보수가 진행된 메치오닌의 어떤 영업 적자가 부담이긴 하나 라이신 기저효과와 셀렉타 정상화를 고려한 영업이익 증가율은 32.3%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구조적 원가 개선과 고수익 품목의 매출 비중 확대로 바이오 부분의 실적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물 자원 부분에서도 2분기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축산물 가격 반등에 따른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M&A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한 유통망 구축, 가공식품 주요 품목별 시장 점유율 상승, 그리고 주요 바이오 제품 가격 안정세 등은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40만 원, 손절가를 30만 8,700원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일단 삼성전기는 MLCC로 되게 유명한 종목입니다만 첫 번째로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올해 삼성전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8조 3,850억 원과 1조 3,3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6%, 27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엄청난 수치로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컴포넌트 솔루션 사업부 영업이익률은 32.8% 상승하였으며 실적 개선이 뚜렷할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 추정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0조 600억 원, 그리고 1조 5,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4%, 37.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 IT 수요 둔화에 따라서 MLCC의 수급 약화가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고가 MLCC의 경우 중국 스마트폰의 판매 급감으로 인하여 수요가 부진하며 내년 1분기까지 재고 소진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가치 MLCC의 경우 IT 수요 둔화에도 전장 산업용 수요가 따로 존재하고 있으며 공급 증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라타가 최근 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60에서 70% 정도 고객에 대해 가격 인상을 진행하고 2분기 나머지 업체들까지 모두 가격 인상을 하겠다고 언급을 한 상태입니다. 가격 인상이 까다로운 애플에게도 가격을 올린다는 점은 무라타가 내년에도 타이트한 고품질 MLCC를 수급을 전망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는 삼성전기의 내년 MLCC 가격 전략 수립에도 상당히 긍정적이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장용 MLCC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멀티카메라 본격화 등의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며 특히 카메라 모듈은 멀티카메라 침투율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멀티카메라 보급을 통하여 가동률 상승에 따른 외형 및 마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16만 원, 손절가를 10만 3천 원으로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하나손해보험입니다. 동사는 내년도 순이익 전망치를 1,480억 원, ROE를 11.5%로 손해보험 업종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 영업이익은 2,039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실손 계약, 갱신으로 인해서 장기 위험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개선 추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실적 부진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추가적인 약화 가능성 또한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자본 관련 리스크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미비할 것이라는 판단인데요. 경쟁사와 어떤 밸류에이션 갭을 확대시켰던 자본 확충 리스크는 상당 부분 완화된 시점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총 3,500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완료하였고요. 자본 확충 이후 위험 기준 자기 자본이 비율이 230% 정도로 개선돼서 단기적으로 자본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경쟁사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12개월 포워드 기준 PBR은 0.5배, PER은 4.6배로 업종 평균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적 방향성이 업종 전체 평균과 유사하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본 확충 리스크도 상당히 줄어든 시점입니다. 실적 개선이 가셔되는 과정에서 업종 대비 밸류에이션 갭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목표 주가를 7,500원, 손절가를 5,200원 설정하고 시장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손해보험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김원호 멘토의 종목들 이어갈 텐데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으로부터 건설하고 중공업 사업 부분을 가져오면서 분사가 되는 회사죠.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은 중공업이 한 58% 정도, 건설은 한 42% 정도의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영업이익 부분에서 중공업 비중이 좀 낮습니다. 전체 영업이익 중에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81% 정도 되죠.
자, 주택이라든지 건설 분야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개발 사업 및 주택을 건설하고 있고, 중공업 쪽에서는 변압기, 전동기 또는 펌프, 그다음에 풍력 발전기, 그다음에 최근 가장 핫한 산업에 속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죠. 이것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가장 단점 부분이 뭐냐면 단기 차입금이 좀 많다라는 게 지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일단은 효성에서 건설한 이후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영위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 차입금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중공업 부분에서 또 가장 강력한 중요한 사항은 에너지 저장 장치죠. 에너지 저장 장치가 최근에 가장 핫한 이 미래 성장 분야에 속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가 뭐냐면 기존의 에너지를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통틀어서 얘기하죠. 자,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동 쪽의 발주량이 확대를 통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ESS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0년에는요, 15조에 육박하고요. 국내에는 현재 6천억 정도의 시장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즉, 급성장하고 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동종 전력업체 및 건설도 하기 때문에 건설이나 건설 자재 업체 대비 현재 주가 수준은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것은 퍼하고 PBR을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이 효성중공업의 메리트는 연말에 높은 배당 성향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일전에 효성에서 주당 4,000원 이상의 배당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효성중공업 또한 이 효성의 이 흑자 기조 속에 배당률을 같이 가는 성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오늘 시장이 폭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일 비해서 0.6% 정도 하락한 44,900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매수가는 44,500원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목표가는 52,000원, 손절가는 41,600원 잡고, 내일장 오늘 시장 급락을 이용해서 44,500원 정도에 매수해서 접근하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이 회사는 내비게이션 및 블랙박스 등 운전 보조 장치와 스마트 자율주행 관련 솔루션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죠. 국내에서는 현대 모비스를 주력 매출처로 잡고 있고, 해외에서는 독일의 명차 BMW, 그 다음에 아우디, 그 다음에 다임러 벤츠죠. 독일의 3대 명차 회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영상 저장 장치하고, 그 다음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반승전 부품을 이러한 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그런 회사다. 또한 최근에는 자율주행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국내외 매출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특히 다임러 벤츠의 레이더 사고 기록 장치 공급자로 선정이 되면서 향후 납품이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이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업체들의 대부분 실적이 좀 약하지만, 이 회사는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순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 매출은 164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 7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수치로는 300% 이상의 영업이익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억이고요. 순이익 또한 20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는, 매출 성장과 순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세계 시장으로 시장을 확대를 통해서 매출 성장세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가가 4,955원인데 저의 매수 추천가는 4,950원, 4,950원에서 분할로, 시장이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고, 단기 목표가는요 6,300원을 좀 잡고 보겠습니다. 대신 오늘 시장 폭락처럼 내일 이후에 시장이 또 폭락이 들어온다면 회사의 이 주가 수준을 이탈하는 그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손절가는 4,600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이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바이오 업체 중에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코아스템. 이 회사는 줄기세포 기술을 기반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생산 또 판매하는 회사죠. 이 연구 개발을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신약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누게릭병의 줄기세포 치료제인 뉴로나타 RG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 이것은 세계 5번째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상용화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그런 신약입니다. 현재 이러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외국에서 많은 환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국내에 들어오고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은 건강보험의 등재를 위해서 지금 약가 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 모양을 상당히 좋게 가져가다가 어제 오늘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좀 밀려 있습니다. 근데 주가 수준이 고점대 행보를 하다가 오늘 밀려 있는데 어제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점의 분할 매수 12,000원에 매수가를 설정을 하시고 분할로 접근을 하시기 바라고요. 손절가는요 11,2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코아스템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종목은요, 바이오 업체 중에서 강스템 바이오 줄기세포면 관련주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으로 줄기세포 중에서 제대혈 줄기세포, 그것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다. 신약 파이프라인이, 강력한 파이프라인이 4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게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세계 최초의 아토피 줄기세포 치료제죠. 퓨어스템 AD, 국내 임상 3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품화가 될 걸로 예측이 되고, 국내 아토피 전 세계 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는요 1억 3,800만 명에 육박합니다. 또한 시장 규모도 약 6조 원에 예상되는 그러한 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고 퓨어스템 AD 아토피 피부염 세계 최초 아토피 줄기세포 치료제다.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퓨어스템 RA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라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퓨어스템 OA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그 다음에 퓨어스템 CD 건선 치료제죠. 맨 피부염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강스템 바이오. 요거는요 오늘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단기로 종가 매수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대신 손절가는 15,200원으로 설정해서 진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종목은요, 마지막 종목이죠. 안랩입니다. 안랩. 국내 대표 통합 보안 업체입니다. 소프트웨어 브랜드 V3라고 있죠. V3 제품군,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인 트러스가드, 그 다음에 보안 컨설팅, 그 다음에 보안 관제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고요. 실적과 순이익 증가 추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3, 4분기 누적 매출은요 1172억, 전년 비해서 8% 정도 상향을 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세에 진입한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크립토 재킹이라고, 크립토 재킹 확산의 이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 크립토 재킹이라는 것은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좀비 PC를 활용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년도 2019년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위협적인 7대 사이버 공격 전망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가장 강력한 피해가 예상되는
그러한 여기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수급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 대선 수혜주로 지금 시장에서는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가 조만간 국내로 다시 돌아온다면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강력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가가 44,050원이죠. 저희 매수 추천가는요 43,700원, 즉 오늘 현재가에서 조금 밑에서 매수 접근해보시고 목표가는 49,700원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가는요 41,000원을 설정해서 내일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종목을 준비했습니다. 5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리뷰할 텐데 먼저 윤여미 팀장 같은 경우에는 한올 바이오파마를 추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종목 어땠습니까? 예. 이 동사는 뭐 아시겠지만 자기면역 질환 및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들과 달리 바이오 의약품으로 솔 알파 계열이라서 염증에 탁월한 효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긍정적인 어떤 임상 이상을 결과를 바탕으로 애로를 추진하고 있는 예정인데요. 또한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발표가 났었죠. 그 감리 결과에 대해서 그 연구개발 비용의 자산화 처리와 관련한 테마 감리를 받은 제약바이오 기업 10곳에 대해서 경고 시정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사가 거의 반년 가까이 이루어져 오면서 바이오 기업의 어떤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지만 중징계를 피했다는 어떤 안도감과 함께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목표가를 35,000원을 드렸는데요. 목표가는 35,000원 그대로 두시고 손절가 28,600원 약간 좀 올려서 한번 이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올 바이오파마 짚어주셨고요.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볼까요? 예. 이번 주에는 좀 GS건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GS건설이 최근에 수주가 상당히 지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12월 3, 4일 것만 벌써 이틀만 해도 벌써 수주가 거의 1조 원가량의 신규 수주를 했습니다. 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중동에서 어떤 화학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북한 인프라가 새로 열리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서 상당한 좀 경쟁력을 갖고 있는 GS건설에 대해서 오늘 좀 단기 추천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건설 단기 추천 괜찮아 보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원호 멘토는 LNC바이오를 추천해 주신 바가 있는데 이 결과 어땠습니까? 예, 지난주에 제가 단기 추천주로 LNC바이오를 종가로 17,9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좀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17,900원에서 이번 주에 21,150원까지 찍었죠. 종가 17,900원에서 21,150원까지 약 한 12% 정도 상승하다가 오늘 지금 시장이 빠지면서 지금 18,300원 유지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피부하고 뼈 연골 등 인체 조직의 이식제를 그다음에 재생의학 전문 바이오 기업이죠. 국내 피부 이식제 시장 점유율이 45%인데 독보적인 1위입니다. 대표 제품은 메가덤. 그다음에 진입장벽을 구축해서 자체 개발 기술,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 그다음에 최근에 높은 매출 성장률과 그다음에 글로벌 재생 의료 시장의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모한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17,100원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그런 타이밍에 제가 추천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요. 이게 손절가를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최근에 등록된 바이오 업체 중에서 실적이 동반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시장으로 확대된다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현 주가 수준은 신규 접근 내지 보유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자, LNC바이오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멘토님 이번 주엔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강력한 줄기세포 중에서 제대혈 줄기세포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성체줄기세포하고 배아줄기세포가 있는데 성체줄기세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지금 줄기세포에서 가장 강력한 문제인데 그러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기업 줄기세포 중에서 제대혈 줄기세포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다.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세계 최초죠. 세계 최초 아토피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국내에 보시면요, 몇 개 회사가 아토피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고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지만 다른 업체에 비해서 가장 빠른 그런 결과물을 지금 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퓨어스템 AD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근본적이고 명확한 치료 기전을 보유하고 있고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또한 면역 조절 능력이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신약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부분이 제품화되고 나중에 실적으로 연결된다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강력한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 현 시점 12,200원 하고 있는데 종가상으로 매수 홀딩 해서 내일과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단기 접근 종목들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 살펴볼 텐데 오늘 시장의 특징은 사실 폭락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을 접근하고 계신 분들 지금 굉장히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도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을 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에 좀 많이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대표적인 이제 섹터로 이제 통신주가 있겠습니다. 이제 SK텔레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어떤 통신주의 어떤 대장주이면서 5G 어떤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지금 현재 상승을 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사는 그 5G 전파 송출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되면서 5G 투자에 대한 기대감에 어떤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년부터 본업 이외의 사업 부분에서 어떤 실적 성장이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ADT 갭스 인수 실적이 4분기부터 지금 반영되면서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SK 인포체계 인수로 인해서 보안 분야에서도 그 물리 보안 및 정보 보안에서 ADT 캡스와 좀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11번가는 2019년 연간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쿠팡 투자 유치 규모에 근거한 이커머스 업체들의 대한 가치 평가도 높아진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상황입니다. 이에 좀 SK텔레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시선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를 32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를 26만 1,000원으로 설정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원호 멘토께서는 오늘 시장의 특징을 어떻게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대형주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KT하고 SK텔레콤이죠. 그래서 제가 통신주 중에 한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유비코스죠. 지난 11월 15일 날 33,000원에 제가 추천을 한번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43,400원까지 상승을 하고 지금 밀려있는 상황인데, 자,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또 실적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유선 인터넷 데이터 전송 장비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액세스망 장비의 풀 라인업을 갖춘 네트워크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2019년에 세계 최초의 상용화를 앞둔 5G, 5세대 이동통신의 수혜주이면서 테마 종목에 들어가 있는 종목. 그리고 또 5G 서비스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크게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저거죠. 통신망과 기지국을 연결하는, 이용자와 통신망 또는 기지국을 연결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 회사는 유선 인프라 전송 장비인 백컬 프론트홀 장비를 개발을 했는데, 이용자와 통신망, 기지국을 연결하는 링크를 얘기합니다. 자, 최근에 기관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매수 유입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적 분석으로도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폭락함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좀 많이 빠지다가 종가 언저리에서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죠. 27,950원 하고 있는데 이 가격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서 약 한 36,500원대 가격에서 매수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앞에 있는 고점 43,400원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예측이 되기 때문에 33,000원 손절가를 잡으시고 그렇게 접근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예, 유비커스였습니다. 네, 유비커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7710번님께서 보내주신 신라젠입니다. 어제 장 후반에 굉장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급등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어제 상승분 모두 반납하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9만 원에 비중 50%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9만 원이라는 매수가는 조금 높아 보이는데. 예, 솔직히 좀 비중도 높고 예. 지금 뭐 매수가도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의 기대감으로 좀 약간 상승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미국 임상 종양학회가 열리는 내년 6월까지 3건의 어떤 병용 임상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3건의 임상에서 팩사백과 여보이, 임핀지, 옵티보를 각각 병용 투여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보이와 지금 임펜지와 병용 임상에 대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없으면 무난한 임상 진행이 예상이 된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내년 6월에 팩사백과 옵티보 같은 경우는 간암 대상 1 이상에서 유효성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발표 또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게 좀 흠인데요. 신라젠의 2018년 3분기 매출액은 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95% 상승했으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70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계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9만 원까지 가기는 좀 현재에서 힘들어 보이고요. 투자하신 원금에서 정리를 부탁드리고 만약 여력이 있다면 임상이 발표되는 그 내년 상반기까지 좀 홀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신라젠 이야기 나눠봤고요. 6313번님께서 제일약품 51,800원에 와 비중이 100%네요. 한 종목에 전액을 갖고 계신 건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예, 제일약품 비중이 100%인데 전일까지는 모양이 상당히 좋은 모양을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오늘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주가가 오늘 약 7% 정도 빠져 있고요. 매수가가 51,800원이면 51,800원의 현재가 46,500원으로 좀 10% 정도 지금 마이너스 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제약 바이오 업체이기 때문에 이 신약 파이프라인이 무엇이고 향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뇌졸중 치료제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거죠. 신약 파이프라인 중에 JPI-289라는 뇌졸중 전문 신약 치료제 시장 규모 5조에서 약 10조가 됩니다. 지난번에 임상 2회 코호트를 마감을 하고 현재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월 달에 미국에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그 자리에서 이 결과를 보고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 회사가 가장 강력한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 JPI-289는 가장 최종의 목표는 기술 이전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다려 보시고요. 두 번째 파이프라인이 뭐냐면 대장암, 표적 항암제죠. 대장암과 유방암, 폐암의 표적을 암을 발생시키는 인자를 표적으로 해서 사멸시키는 JPI-547이라는 강력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 또한 일상을 완료한 이후에 기술 이전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기적으로 좀 빠지고 있지만 51,800원 같으면 그것도 비중이 좀 너무 많지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100% 비중을 갖고 있다는 건 조금 좀 무리가 따른 그런 상황이고, 오늘 비록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음봉이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거래량 부분에서 보면은 그렇게 우려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홀딩 하시되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일단은 홀딩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홀딩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6424번님께서 모헨즈 8,600원에 비중 30%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동사는 이제 사실 그 충남 소재에 있는 그 건축자재 회사이긴 합니다만 사실 실적이나 가치주 대신 어떤 정치 테마주에 좀 엮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울시장 테마주라고도 좀 분류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이 서울시장의 어떤 관련된 이벤트에 따라 움직이는 어떤 종목인데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이벤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대선이 다가오지 않는 이상 특별하게 이벤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7,200원 선에서 정리하시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794번님께서는 테림 포장 3,100원의 비중이 높네요. 이번에도 50%라고 하셨는데 멘토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테림 포장이 지금 3,100원 매수에 3,900원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 시장이 하락하는 흐름 속에서 일단은 약 30% 가까이 수익 중인 그런 종목이죠. 골판지 원단, 그다음에 상자를 생산하고 상장사인 동일 재질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동사의 매출 비중은요. 골판지 상자 부분이 약 60%, 그다음에 골판지 원단이 약 40%고 최근에 현대는 전자상거래, 그다음에 홈쇼핑이 지금 증가되면서 매출 또한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지만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찍고 지금 3,905원 지금 하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보시면 3,915원, 3,915원의 물량대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비중이 5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관에서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죠? 현재가 3,905원, 그 다음에 주봉상의 물량대 3,915원, 여기를 돌파하고 안착하느냐, 아직은 상승 추세 지속 중입니다. 그러나 3,915원을 돌파하고 다시 재차 붕괴한다면 물량 축소 내지 이익 실현 관점 권해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테림 포장 말씀해 주셨고요. 6604번님의 문자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가격이 11만원 조금 높게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비중도 40% 꽤 높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좀 맞습니다. 좀 매수가도 그렇고 좀 비중이 높은데요. 일단 그 동사의 자회사죠. LSKB가 위암 2차 치료제 시장 진입을 위해 리보세나팁과 피클리탁셀의 병용 임상시험 첫 환자 투약을 시행했다고 최근에 밝혔는데요. 이번 병용 임상시험은 LSKB가 진행한 중인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의 환자 등록을 지난달 완료하고 글로벌 시판을 위한 신청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위암 2차 치료제 시장 진입을 위한 병용 임상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그 위암 2차 치료제 허가를 받은 사일암자와의 어떤 경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중국에서 3천억 정도의 어떤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위암 신약이라는 점에서 리스크는 크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을 제외한 세계 판권을 HLB의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세계 시장이 어떤 중국 시장의 어떤 10배 정도를 감안한다면 아직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만 그래도 11만원보다는 저는 한 9만원 정도의 어떤 목표가를 잡고 9만원을 터치한다면 다 매도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9만원까지 지금 목표가 터치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갑니다. 다음 종목은 3588번님께서 제일기획 27,000원에 비중이 40%.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가 22,700원이죠. 특이한 부분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회사의 매출은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실적 증가세는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의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데, 한한령 해제가 된다면 한류 드라마의 중국 진출로 인한 매출, 광고 수익이 기대되어집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배당률이 굉장히 높죠. 고배당주입니다. 배당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배당 성향이 높아지고 있는 고배당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지금 오늘 음봉을 출현하고 있지만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음봉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중기로 보시면 홀딩 전략 틀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살짝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가가 27,000원, 현재가 약 10% 정도 수익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조금 더 가져가면서 연말 배당까지 노리는 전략 권해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연말 배당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문자 상담이 참 많이 왔던 종목들 저희가 검증을 좀 관심주로 해보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롯데지주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의 보복을 딛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봤는데 윤여민 팀장님 롯데지주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지난 9월에 지금 뭐라 그러죠? 그 임시주총을 통해서 자사주 10%를 소각, 자본준비금 감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별도 기준 롯데지주의 자기자본금은 5조 7천억 원인데 이중 자본 잉여금 7조 4천억 원, 그다음 배당 재원이 되는 이익 잉여금을 7,863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소각과 자기자본금 감소를 통과시키면서 이제 올해 배당이 지급될 예정이고 올해 첫 규모는 크지 않겠지만 실적 기조에 맞춰서 점진적인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배당이라든지 이런 주주 환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롯데그룹이 금융업 철수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어떤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어떤 기한 내에 매각 성사 여부가 상당히 관심을 모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 쪽에서도 최대 매물인 오렌지라이프죠. 옛 ING생명이 신한금융지주 이후에 인수 이후에 지금 시장이 상당히 잠잠하기 때문인데요. 아마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아직 장기적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목표가 7만 원 정도로 보시고 한번 시장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7만 원 정도로 지금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25분 좀 지나고 있는데 한 종목만 또 짧게 가보도록 하죠. 김원우 멘토님, 셀트리온 최근에 20만 원 찍고 다시 지금 급반등하는 모습들 보이는데 셀트리온도 질문 많이 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셀트리온 하면은 바이오시밀 우리나라 업체 중에 바이오시밀러에 지금 가장 강력한 업체죠. 램시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램시나 유럽에서 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거기에 이제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하고 그다음에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까지 바이오시밀러에 성공을 하면서 판매를 앞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여지고 기관에서 매수가 최근에 많이 유입이 됐죠. 지금 가격대에서 유입이 많이 된 상황이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23만 원 밑에서는 분할로 접근하신다면 목표가 한 28만 원 정도, 그다음에 약고점 30만 원대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 저점 매수 병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시장 마지막으로 지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067.58포인트입니다. 1.61% 하락이고요. 낙폭이 여전히 강합니다. 2070포인트도 되지 않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2091포인트 때부터 2064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점 찍은 이후에 이렇다 할 반등의 기미조차 없습니다. 계속해서 저점 부근 하회하면서 어려운 모습 거래소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매도 물량 3,897억 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매도 물량을 좀 줄이긴 하지만 54억 원 지금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 가운데에서는 지금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많네요. 319억 원이나 나오고 있고 투신도 매도합니다. 금융투자만 프로그램 쪽으로 지금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폭락장에서 오늘 담고 있습니다. 3,818억 원이나 순매수 들어왔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부터 LG화학까지 전체적으로 빠집니다. 특히
특히나 삼성전자가 지금 45,000원 연저점 부근까지 또 내려갔습니다. 재상장 이후에 지금 40,000원 초반대까지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다시금 반등을 하는가 했더니 또 그 자리까지 그대로 밀려 내려옵니다. SK하이닉스도 65,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셀트리온, LG화학도 빠지는데 LG화학은 낙폭을 좀 줄였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현대차가 2.79% 상승합니다. 그리고 통신주들 오늘 경기 방어주답게 그리고 호재성 재료가 넘치는 통신주들은 오늘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1.77% 올라가고 있고요. 포스코, KB금융은 0.8, 0.73%씩 각각 하락 마감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679포인트 다시 3%대의 하락입니다. 680선 살짝 무너지면서 21.59포인트 하락 마감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698부터 677포인트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점 부근 하회하는데 양시장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거의 별다른 차이점이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답답한 흐름들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775억 원 대량 매수에 나섰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매수 주체가 없습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 주체가 팔고 외국인이 908억 원 팝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의 낙폭이 거래소 대비해서도 훨씬 더 크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 3% 하락장에서 1,775억 원 순매수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 살펴볼 텐데 전체적으로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신라젠 낙폭이 6%대까지 증가됐고요. 셀트리온 SK도 3%의 하락, CJNM 그리고 메디톡스도 3%대, 포스코캠텍도 2.93%나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HLB 4.62% 빠져내려가고 바이로메드도 지금 20만원 다시 무너집니다. 3.47% 하락. 스튜디오 드래곤 10만원 무너졌습니다. 3.95% 하락. 코오롱 티슈진도 2%의 하락이고요. 펄어비스만 유일하게 오늘 시장에서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 상승폭은 700원 미미합니다. 자, 오늘장 시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어제장, 오늘장 굉장히 어려운 장이고요. 특히나 오늘장에서 기술적 반등의 기미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참 시장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윤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일단 계속 아시겠지만 미국채 어떤 수익률 역전과 그리고 미중 어떤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지금 어제와 오늘 상당히 지금 장이 어려웠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 방어주죠. 통신주나 어떤 편의점 같은 어떤 소비주에 좀 많이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보수적 관점에서 좀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드렸던 경기 방어주, 통신주 같은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신주 말씀을 해주시면서 경기 방어주 쪽으로 지금 좀 눈을 돌려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멘토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시장을 팽배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이 지금 시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지난 10월 같은 그런, 아주 패닉 현상, 그런 일은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주가 수준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거고요.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심리가 호전된다. 이게 심리라는 게 언제 갑자기 급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2019년 초에 예상이 돼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완화 조짐이 있죠. 그 다음에 연준 의장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비둘기파적인 그런 멘트로 나온 부분은 시장을 보는 긍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낙폭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반등을 기대하면서, 저점 매수 관점, 접근해보는 것도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JNS 자산운용의 유여민 팀장, 김원호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1.55% 빠지면서 2068.69포인트에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3.24%나 급락하면서 678.40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6원 20전 올라오면서 1120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이슈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주 막판으로 가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죠. 미국의 애도의 날로 휴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의 낮시장은 많이 빠집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선방한 편이죠. 아시아 시장은 대부분 한 2%대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이에요. 어저께 시장이 상당히 방어를 잘했었던 시장이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특징을 보면 11월 23일부터 외국인들이 시장을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현물을 계속 사주면서 한 1조 1000억 정도 현물을 샀고 프로그램 매수까지도 한 1조 이상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죠. 근데 주가가 하락하면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변을 해버립니다.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익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매도를 감행하는 모습인데요. 오전 한때는 기관도 매도를 했죠. 막판에는 기관들이 270억 정도 매수해주면서 끝나는 모습인데 수급의 모습 보시면 외국인 3,870억 정도 현물을 매도했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매도에서도 한 2,1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선물에서도 한 2,600억 정도 매도했는데 그들이 이때까지 사서 끌어올렸던 이 시장의 모습을 봐서는 시장을 끌고 가기보다는 조정을 주기 위한 물량 확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생각이 드는 아주 중요한 오늘 하루의 모습이었다. 만약에 내일까지도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제가 요즘 포지션으로 자꾸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포지션상으로 제가 267이 깨지면 260까지 열릴 수 있는데 260은 기관들이 이익이 최대치가 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260까지 지수는 2013포인트 정도 되죠. 그러니까 2000 언저리에서까지 밀릴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기관들이 오늘 현물을 매수해서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였다가 매도로 바뀌는 그런 상황까지 나와서 일단 기관들의 행보가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일 거다. 또 미국 시장의 시간외 거래가 지금 마이너스 1.5%까지 빠지고 있어서 그것이 오늘 밤에 연장선상에 오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애도의 날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분쟁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장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오늘 반영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을 쭉 봤더니요. 이때까지 제가 삼성전자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시장을 방어해 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같이 주가를 같이 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현대차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차가 오늘 상승을 그나마 3%대, 그러니까 4%대까지 올라갔다 2.796에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 현대차의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 시장이 하락할 때 방어적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지금 이것이 추세로 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평선이 전부 우하향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요 지대, 여기서 저점을 잡으려다가 못
자꾸 밀렸는데 거기를 너무 빨리 돌파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의 방어가 이제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쪽으로 본다면 하락을 그나마 저지할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자동차에서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이 또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현대차나 이런 종목까지도 시장에서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방향성이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그런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 종목들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조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글로벌 이슈는 사실 어저께 미국장이 휴장을 해서 큰 이슈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아주 특징적 이슈가 하나 있죠. 미국 연준 의원들 간에 금리 견해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연준 부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립금리에 가까워진 것 같다. 그래놓고 2, 3일 만에 뒤집어서 발언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11월 3일 날 중립금리에서 멀다 금리가 아주 동떨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근데 20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반대로 중립금리 밑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존 윌리엄스라는 그 뉴욕 연준 의장이 갑자기 발언을 하나 합니다. 이 중립금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연준은 계획대로 금리 인상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죠. 첫 번째 해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 있는 거에 대한 과도한 경계 심리 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은 시장에서 예단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연준의 과거 패턴을 한번 되돌아보면 연준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연준에 속해 있는 투표권을 가지거나 투표권을 가지지 않은 의원들이 발언 연설을 통해서 서로 간에 금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마지막 그 연준 회의, FOMC 회의가 전에 연준 의장이 이거를 종합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항상 시장의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연준 의장과 부의장이 중립금리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넘버 3인 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이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연준에서 존 윌리엄스가 상당히 오랫동안 연준 의원을 하고 있었는데 연준 의원들의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인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준 의장과 부의장이 다르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는 좀 드문 케이스인데 어쩌면은 제롬 파월이 정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 압박에 의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안에서 견해가 다른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일 날 FOMC 회의가 있는데 연준 의장의 뜻대로 갈지 연준 의원들 사이에 갈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상황일 것이다. 이것이 시장에는 혼란을 부추길 수 있고 불투명한 시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상당히 의미가 깊은 그들의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제가 과거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연준 의원들 간의 점도표, 이 점도표대로 갔던 것이 거의 맞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웰이 말실수를 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쨌든 시장 내에서 시장을 예견하는 많은 투자가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맞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 어저께 장은 열리지 않았지만 오늘 꼭 봐야겠죠. 제가 아마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캔들이 일봉상으로 60일선 위에 올라 있고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도 60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꼭 보십시오 라고 했죠. 그때 쭉 뺐습니다. 쭉 뺐는데 그러면 오늘도 하루를 봐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일목균형표를 저는 보는 입장에서 주가라서 후행스팬이 지금 급격히 하락하는 자리가 한 번 더 하락하게 되면 시장의 공포를 몰아넣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행스팬의 모습을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에서 지금 많이 빼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오늘 밤이 시장에 상당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을 이끌어갈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또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재료가 있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장을 이끌어갈 재료가 거의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있다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 정도 외에는 사실 시장을 추세적으로 끌어갈 만한 재료가 없죠. 결국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의 재료가 너무 쉽게 소진이 됐기 때문에 이거로 인한 시장이 재료의 부재로 인한 하락,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하락,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지금 60주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60주선 위에 있는데 이 후행 스팬이 떨어지는 각도가 사실은 지난번에 떨어졌을 자리를 올라섰다는 거는 어쩌면 누군가가 저점에서 받아서 물량을 털은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고점이 두 번 다 물량을 털은 거라면 시장은 상당히 위험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이 국채금리가 2년물, 3년물이 5년물과 역전이 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에 공포감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언제 소멸될까? 이게 아마 시장의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국채금리는 소멸을 시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벤 버냉키 의장이 시장이 6,500까지, 다우가 6,500까지 빠졌을 때 양적 완화를 실행하는 어떤 그 학문적인 부분을 자기가 실제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한 게 뭐냐면 장기 국채를 매입해 주는 걸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매도를 하는 국면이라면 적어도 국채금리는 역전이 될 수밖에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일본이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국채마저도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게 아마 시장에 다시 한번 화두가 된다면 공포를 좀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것이 잘 타결된다는 전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그날은 언제쯤일까요? 적어도 90일 유예가 됐기 때문에 45일 정도는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1월 말 정도가 돼야지 실제로 이슈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한다면 상당 기간 공포가 남아있을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86포인트. 전날 저점은 깨트리지 않아야 된다. 거기가 이제 20일선 깼다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거긴 좀 지켜야 된다라는 표현을 한번 제가 써드렸었는데, 오늘 그냥 너무 쉽게 깼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지지선은 딱 하나입니다. 2031포인트. 지난번에 요 저점, 두 번째 저점이었죠. 이게 11월 13일인데 이 저점은 깨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깨게 되면 지난번 1985포인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지지선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지키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행보, 그 다음에 기관이 260까지, 2013까지 이익 구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보를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잡한 시장에 대해서 이슈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